30년을 한결같이 믿어왔던 아내가 출장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 남자 명함과 고급 호텔 룸카드가 나왔습니다. 저는 김성우 올해 61살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죠.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면서 아내 윤희와 함께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35살로 결혼해서 분가했고 딸아이는 32로 아직 미혼이지만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아내는 제약회사 영업팀장으로 일했는데 최근 들어 출장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기본이고 어떤 달은 절반을 집 밖에서 보낼 때도 있었어요. 처음엔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도 아내는 3박 4일 부산 출장을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샤넬 재킷을 입은 모습이 조금 신경 쓰였어요. 언제 저렇게 비싼 옷을 샀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현관문을 나서는 아내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어요. 그런데 출장에서 돌아온 아내가 샤워를 하러 가고 거실 소파에 놓인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가방 안쪽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심코 들여다본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급 호텔 룸카드 2장과 함께 남자 명함이 있었거든요. 파크 하얏트 호텔이라는 금색 로고가 선명했어요. 명함에는 박민재 상무라는 이름과 함께 아내 회사 본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명함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졌죠. 설마 했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명함과 룸카드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어요. 그 순간 욕실에서 샤워 물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마치 제 심장을 조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30년 함께 산 여자가 낯선 남자와 호텔에서 무엇을 했을까?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났어요. 지난 6개월간 아내의 변화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8개월 전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저 회사 일이 바빠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출장을 자주 간다고 했을 때도 승진을 위해 열심히 하는구나 싶었죠. 저는 오히려 대견스러워했어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화장에 관심 없던 아내가 갑자기 백화점 화장품 매장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신세계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오는 날이 많아졌죠. 어느 날은 에스티로더 화장품 세트를 샀다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화장하더라고요. 그게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옷차림새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엔 마트에서 파는 편한 옷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몸에 딱 붙는 원피스며 명품 하이힐을 신고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은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나가더군요. 제가 언제 그런 거 샀냐고 물으니까 회사에서 성과급 받아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휴대폰도 예전엔 거실 테이블에 그냥 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갔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아내 휴대폰으로 시간 보거나 날씨 검색하는 것도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물어보니 보안 때문에 바꿨다고 하더군요. 새벽에 화장실 간다며 일어났다가 한참 뒤에 돌아온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30분씩이나 화장실에 있다가 나오곤 했어요. 제가 배탈 났냐고 물으면 그냥 잠이 안 와서 핸드폰 보다 왔다고 했죠. 그때마다 누구랑 문자하느라 그런가 싶었는데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부부간의 의심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설마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아내의 눈빛이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에서 예전의 따뜻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귀찮은 가구를 보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죠. 가끔 제 얼굴을 볼 때면 짜증이 섞인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대화를 하려 해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제 말에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알았어. 이 세 마디가 아내 입에서 나오는 전부였어요. 저녁 식사 때도 아내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구랑 문자하는지 입꼬리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회사 일이냐고 물으면 응, 그렇다고만 하고 말았죠. 잠자리도 6개월째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면 피곤하다며 돌아 누웠어요. 어떤 날은 아예 안방 문을 잠그고 들어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함을 손에 쥐고 앉아 있는데 샤워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나올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나왔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더 지켜봐야 할까? 하지만 이미 제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내가 가운을 입은 채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어나더군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고개를 돌려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는 게 보였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였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표정 관리를 하더니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 새로운 본사 상무님 명함이야. 업무 때문에 받은 거고.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이 호텔 카드는 뭔데? 제가 룸카드를 흔들며 물었어요. 출장 갔을 때 쓴 거지 뭐. 회사 법인 카드로 끄는 거야. 왜 그래 갑자기? 아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황하지 않는 척을 완벽하게 해냈죠.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왜 2장이야 룸카드가? 출장 때 호텔에서 2장 주잖아. 하나는 예비용이고. 뭘 그렇게 캐묻는 거야? 아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왜 이래 나 의심하는 거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날 못 믿겠어. 진짜 기가 막히네. 아내는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6개월 동안 당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화장하고 옷 입는 것부터 완전히 달라졌잖아. 휴대폰도 화장실까지 들고 다니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대화도 안 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이게 정상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변한 거 아니야. 내가 변한 거지. 난 이제 지겨워, 이 생활이.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똑같은 당신 얼굴 보는 게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럼 정말 바람 피운 거야, 그 남자랑. 아내는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알아서 판단해. 난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이혼하자, 성우야.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아찔했어요. 30년 함께 살아온 세월이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이혼 얘기를 듣고 머릿속이 완전히 새하얘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잠근 뒤였어요. 쿵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죠. 이게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도 봤습니다. 하지만 따끔한 통증이 이게 현실이라고 말해주더군요.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은 가는데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아내와 그 남자가 호텔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구역질이 났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하더군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는 모습이 평소와 똑같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아내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확인했습니다. 서재 서랍 안에 보관해둔 통신비 고지서를 꺼냈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인터넷으로 통화 내역을 살펴보니 특정 번호로 통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10통씩 넘게 전화한 날도 있더라고요. 통화 시간도 길었어요. 짧으면 20분, 길면 1시간씩 통화한 기록이 있었죠. 새벽 시간대 통화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30분 넘게 통화한 기록들. 그때 제가 골아떨어져 있을 때 아내는 화장실에서 그 남자와 통화를 했던 겁니다. 명함에 적힌 박민재 상무 번호와 대조해 보니 정확히 일치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서 액정이 깨질 것만 같았어요. 증거는 충분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아내 회사 앞으로 갔어요. 회사를 무단으로 빠진 건 30년 직장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쯤 되니 직원들이 우르르 나오더군요. 그 중에 아내가 한 남자와 함께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 한눈에 봐도 돈이 많아 보였어요. 아내는 그 남자와 나란히 걸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20살 처녀처럼 수줍어하면서도 행복해 보이는 얼굴. 그 남자가 아내 어깨에 손을 올리자 아내는 살짝 몸을 기대더군요. 제 눈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둘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깔깔거리며 웃고 남자가 건네는 파스타를 받아 먹으며 좋아하고 심지어 남자 손을 꼭 잡고 눈을 마주치며
뭐라고 속삭이기까지 했습니다. 남자가 아내 입가에 묻은 소스를 냅킨으로 닦아주자 아내는 얼굴이 빨개지며 좋아하더군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제 옆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이었거든요. 저와 함께 있을 땐 항상 무표정하거나 짜증 섞인 얼굴이었는데 그 남자 앞에서는 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와 근처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대낮인데도 서슴없이 호텔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앞에 멍하니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에 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숫자를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계산서를 처리하다가 실수를 연발했죠. 30년 격리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실수들이었어요. 동료가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정신이 완전히 망가진 거였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아내는 요즘 저보다 항상 늦게 귀가했거든요. 혼자 식탁에 앉아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라면 국물을 마시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이게 30년 결혼 생활의 끝인가 싶었죠.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시계를 보면 8시, 9시, 10시. 시간은 가는데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도 됐지만 전화하면 차갑게 받을 게 뻔해서 전화도 못했어요. 아내는 매일 늦게 귀가했습니다. 11시, 12시는 기본이고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들어올 때도 있었죠.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 들어와서는 샤워도 안 하고 그냥 잠들었어요. 아니, 샤워를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고 온 거겠죠. 어느 날은 목에 뭔가 자국이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보려고 했더니 화를 내며 비켜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회식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인 걸 뻔히 알면서도 더 이상 물을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고 온 거라는 걸. 어느 날 밤 아내가 또 새벽 1시에 들어왔을 때 저는 참다 못해 물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혼하려면 하든가 아니면 그 남자랑 관계를 끊든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왜 당신 눈치를 봐야 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혼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그럼 애들한테 다 말할 거야. 엄마가 바람 피운다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마지막 카드였어요. 아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해봐, 말해봐. 어차피 애들도 다 컸는데. 오히려 당신이 애들한테 무시당할걸. 평생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나한테 빌부터 산주제해.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60 넘은 남자가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거실 바닥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걸 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일어설 것인가? 새벽 5시쯤 됐을 때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일어서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손을 씻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눈이 충혈되고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지난 몇 년간의 금융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아내와 제가 함께 모은 재산 목록을 하나하나 정리했죠. 엑셀 파일에 모든 걸 기록했어요. 아파트 한 채 시세 8억, 예금 2억 5천, 주식 계좌 1억 5천, 총 재산이 정확히 12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었어요. 단 한 번도 사치 부리지 않고 알뜰하게 모았죠. 그런데 대부분이 아내 명의였습니다. 제 월급이 아내보다 적었기 때문에 아내 이름으로 재산을 모아뒀거든요. 당시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부부인데 누구 명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제 명의 재산은 고작 2억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회사 격리로 30년 일하면서 쌓은 인맥과 정보가 있었죠. 법률 관련 일을 하는 지인들도 꽤 있었고 금융 쪽 사람들도 알고 지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유명한 곳이었어요.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탐정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탐정에게 아내와 박민재를 미행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했죠. 비용은 일주일에 30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어요. 일주일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하더군요. 카페에서 만난 탐정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둘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장면, 차 안에서 포옹하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 심지어 호텔 방 안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죠. 탐정이 어떻게 찍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USB에는 동영상도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격렬하게 키스하는 영상,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영상, 모두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어요. 증거를 받아든 순간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으니까요. 슬픔은 이미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냉정함으로 변했어요. 저는 조용히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유명한 법무법인이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미 결심은 굳혔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가 명백하니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서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했죠. 재산의 60에서 70%는 가져갈 수 있고 위자료도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 말을 듣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박민재 상무에게도 똑같이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박민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SNS도 뒤지고 회사 홈페이지도 살펴봤죠. 알고 보니 박민재 상무도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둘이나 있는 가장이더군요.
큰딸이 고등학생이고 작은 아들이 중학생이라고 했어요. 페이스북에는 행복한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위선자 같으니라고 이를 갈았죠. 저는 박민재 상무의 아내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며칠을 조사했습니다. 회사 동호회 명단을 구해서 가족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30년 격리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되더군요. 드디어 연락처를 알아낸 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 반복했어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차분한 목소리의 여성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박민재 상무 부인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남편분에 관한 일인데요. 잠깐 만나 뵙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의심하던 그 사람도 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는지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 날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증거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보는 그분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요즘 남편이 이상하긴 했어요. 제 질문에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장이 잦아지고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 핸드폰도 숨기고요. 새 옷도 많이 사 입더라고요. 통화하면서 알게 된 건 그쪽도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대응하기로 했어요. 복수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강력하니까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저는 아내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친절하게 대했죠. 저녁 식사도 준비해 놓고 아침에는 커피도 타주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포기한 줄 알았는지 더 노골적으로 행동했어요. 주말에도 박민재를 만나러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주말 내내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죠. 출장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인 걸 뻔히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또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박민재 상무 아내 김현주 씨와 함께 미리 알아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그들이 자주 가는 파크, 하얏트 호텔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현주 씨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프런트로 갔습니다. 제 친구인 호텔 지배인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마스터키를 건네며 방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1508호실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현주 씨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08호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멈춰 섰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카드키를 찍었습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문을 확 열고 들어가는 순간 침대 위에 두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와 박민재는 얼어붙은 채 이불을 끌어안고 저희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의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현주 씨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죠. 당신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애들은 어떡하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박민재가 황급히 일어나 옷을 주워 입으려 했지만 아내가 그걸 빼앗아 던져버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죠. 아내가 황급히 옷을 주워 입으며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성우야, 이건 오해야. 오해 아니야. 당신 미쳤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 미친 건 당신이지. 30년 함께 산 남편을 배신하고도 떳떳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카메라는 흔들림 없이 모든 걸 담아냈어요. 박민재가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 양반 정신 차려요. 이게 무슨 짓이야? 정신 차릴 사람은 당신이야. 남의 아내 건드리고도 정신 못 차렸어. 당신 회사에도 이 영상 보낼 거야. 박민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현주 씨는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밤 호텔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 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호텔에서 찍은 영상까지 포함해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죠. 바로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 사정했습니다. 무릎까지 꿇더군요. 성우야, 제발 용서해줘. 한순간 실수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한순간 실수가 아니잖아요. 6개월 넘게 계속된 관계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아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애들한테만은 말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이미 애들한테 다 말했어.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들과 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증거 사진까지 보여줬죠.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죠, 아빠.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들도 분노에 차서 엄마에게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재산분할 소송에서 저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죠. 결국 재산의 70%를 제가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가 됐어요. 8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위자료 8천만 원까지 받아냈어요. 아내는 3억 6천만 원만 가져갔죠. 아내가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렸더군요. 팀장과 상무의 불륜 관계라고요. 아내는 회사에서 입지가 완전히 좁아졌어요. 승진은커녕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들었습니다. 박민재 상무는 더 처참했어요. 김현주 씨가 이혼 소송을 걸었고 회사에도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고 박민재는 정직 처분을 받았죠. 얼마 후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들었어요. 가족도 잃고 직장도 잃은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때는 좋았지만 모든 게 무너지고 나니 서로를 원망하게 됐나 봅니다. 아내가 박민재한테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박민재는 아내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며 원망했다고 해요. 결국 둘은 헤어졌습니다. 인과응보였죠. 몇 달 뒤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번호를 바꿨는데도 제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더군요. 정말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죠. 매일 울고 지낸다고 했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았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고 삭제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아내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살도 많이 빠져 보였죠. 성우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저는 그냥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미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많이 늙었더군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죠.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 정리가 끝난 후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30년 다닌 회사였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퇴직금까지 합쳐서 제 손에 쥐어진 돈은 10억이 넘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카페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포기했던 거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니까 부담이 없었어요. 홍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얻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저에겐 완벽했어요. 직접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가구도 골랐습니다. 원두를 고르러 다니고 커피 추출 방법도 다시 공부했죠. 카페를 오픈한 날 가슴이 벅찼습니다. 61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카페를 연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여성 손님이 들어왔어요. 또래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 온도를 맞추고 천천히 추출했죠. 커피를 건네는데 그분이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이 근처 카페들 다 다녀봤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 여성분은 단골이 됐어요. 거의 매일 아침 오픈 시간에 맞춰 오셨죠. 이름은 이은미 씨였습니다.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은미 씨는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셨다고 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자식은 없고 혼자 산다고 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놨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했죠. 두 사람 다 상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미 씨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가슴이 따뜻해지더군요. 밥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생에 대해, 사랑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은미 씨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습니다.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않고 그저 공감해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가 웃고 있더군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미소였습니다. 그 후로 은미 씨와 자주 만났어요. 같이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갔죠.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구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61살에 다시 사랑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꾸준히 늘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죠.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원두를 볶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은미 씨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은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는 거 어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이미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은미 씨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됐어요.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함께 시간을 보냈죠. 아들과 딸에게 은미 씨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당황했지만 곧 받아들였어요. 아빠가 행복하면 됐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미 씨도 자기 조카들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다들 좋은 분이라며 환영해줬죠. 어느 가을날 은미 씨와 함께 남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1년 전만 해도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했으니까요. 은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성우 씨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라는 걸.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내의 배신도 박민재와의 대결도 이제는 먼 과거의 일 같았습니다. 가끔 아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궁금할 뿐 미련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내는 이미 지나간 챕터일 뿐이에요. 지금 저는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은미 씨와 함께 웃으며 사는 이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제 은미 씨가 말했어요. 우리 같이 살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죠. 좋아요, 함께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과거의 배신과 아픔도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사랑은 나이와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30년 결혼 생활보다 1년간의 이 관계가 더 진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60대라고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라는 걸.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커피를 내릴 때, 은미 씨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때, 이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소중합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진짜 승리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배신한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졌고 저는 더 높이 올라섰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1세 성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배신과 아픔도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성우 씨는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충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갔고 진실된 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배신당했거나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아 절망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와 더 나은 삶을 향한 의지입니다. 성우 씨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또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우리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감동과 교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챕터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